다시 제가 좀 강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암 줄기세포가 뭔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암 줄기세포란 개념이 없을 때는 우리가 미세 잔존암, 그러니까 그 CT나 MRI, PET CT상으로 안 보이는 암이 있다는 거.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수술도 받고 그다음에는 뭐 항암이나 방사선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PET 사진이나 사진을 찍으니까 암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선생님들은 내 몸에 암이 없으니까 완치가 된 걸로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보니까 갑자기 암이 불쑥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두 달 만에 새로운 암이 생겨가지고 암이 생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진료했던 분, 한 부부가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신장암을 수술하신 거예요. 신장암을 수술하셨는데 수술 당시에 그 암 크기를 보니까 한 7cm에서 8cm 정도 되셨다는 거예요. 암 크기가. 그래서 이제 수술을 잘 마쳤죠.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알고 있는 병기는 3기. 그럼 그 수술했으니까 3기 초반이 됐겠죠. 수술을 못했다면 이제 3기 후반이 되는 건데 3기 초반으로 수술하시고 그분이 재발을 방지 목적으로 뭘 했냐 그러면 키투르다는 항암을 하셨대요. 키투르다 들어보셨죠? 면역 항암제. 그런데 저는 그 수술 후에 하는 항암을 보조적 항암이라는 표현을 써요. 쉽게 말하면 재발 방지 목적으로 수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암을 제거한 거고 눈에 안 보이는 미세의 암이 있을 가능성을 보고 항암을 해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보조적 항암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어쨌든 면역 항암제를 갖다가 보조적 항암으로 많이 쓰기는 하시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6개월간 키투르다는 보조적 항암을 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검사를 했더니 간의 다발성으로 암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간의 암이 1년 후에 재발이 됐는데 수술 전에 그 암세포가 간으로 갔을 것인가? 아니면 수술 후에 암세포가 간으로 가가지고 거기 커서 재발이 됐을까?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수술 전에 먼저 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수술 전에 그 암세포가 간에 가 있는데 수술 전에 PET CT나 다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에는 안 보였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검사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술 전에 신장에 있던 암이 간으로 미리 가 있었는데 사진상으로는 안 보였고 그 다음에 수술은 눈에 보이는 암을 제거를 했고 간에 가 있는 미세암을 우리가 그 존재를 안다면 그 다음에 존재를 알고 그 암을 갖다가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검사법이 얼마나 유용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다음. 그래서 이 암줄기세포라는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뭐 그 유튜브 찾아보셔도 되고 인터넷 찾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암줄기세포가 뭔가 이것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암줄기세포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것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제가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을 연구한 지가 한 20여 년 정도 돼요. 20여 년 정도 되는데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2006년도죠. 2006년도에 제가 저희 환자분인데 여자분 저희 환자분을 갖다가 검사를 했더니 제가 검사할 때는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봤죠 이분한테. 그런데 재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을 의뢰를 했단 말이죠. 대학병원에 의뢰를 했는데 대학병원에서는 갑상선 암이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미세암의 존재랄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나는 암인데 분명 암으로 진단을 했는데 대학병원은 아니다. 그러면 대학병원이 더 공신력이 있으니까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한 거죠. 그런데 2007년 11월에 이분이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저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갑상선 암을 진단받았는데
3mm인 거예요. 3mm.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갑상선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3mm인 거죠.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면 2006년도에는 저는 갑상선 암이라고 진단을 했고 대학병원에서는 아니라 그랬다. 그러면 결과는 다르지만 둘 다 맞은 거잖아요. 왜 그러냐? 대학병원에서는 영상의학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갑상선 암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갑상선이 여기 있잖아요. 초음파를 대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3mm도 진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갑상선 암이 3mm가 아니라 1mm일 수도 있고 2mm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 이해를 하고 나서 암이라는 거는 사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나는 미세암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다음 도표.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만들었어요.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거기 조기 발견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매번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한단 말이죠. 그 조기 발견을 하는 암의 크기 대상이 보통 1cm예요. 1cm? 뭐 정확히는 뭐 한 7, 8mm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엇비슷하게 1cm 전후 암을 발견했을 때 조기암이라 그러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전부 다 암을 진단 받으셨잖아요. 근데 1cm 때 발견이 안 되셨죠? 거의가 아주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폐암 기준이신데 여기가 지금 암의 크기예요. 여기가 1cm고 여기가 그러면 1mm. 1mm. 여기는 0.1mm. 여기는 0.01mm 암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1cm가 조기 발견인데 암이 왜 무섭냐 그러면 1cm 상태로 내 몸에 암이 있더라도 나는 전혀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고 지낸단 말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폐암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기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기인 줄 알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었어. 그런데 감기가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약국에서는 그러면 동네 의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동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폐에 뭐 혹이 보이네? 그러면 거기서는 또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폐암이 진단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침을 했던 거는 폐암으로 인한 증상으로 기침을 한 거예요. 암이라는 것은 암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말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면 1cm 암이 여기인데 폐암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암이 한 2, 3cm 정도 커졌을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2, 3cm 정도 커졌을 때 암이 나타나면 폐암으로 인해서 기침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말기 상태다. 그 말기 상태에서 항암을 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완치 목적이 아니고 생명 연장의 치료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암이 안 낫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무 늦게 발견되고 그 다음에 전신이 펴져 있을 때 발견됐을 때 그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해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들이 여기가 1mm고 여기가 0.1mm고 여기가 0.01mm라면 이 단계에 있는 암세포를 우리가 검사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암을 갖다가 우리가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면 치료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검사하는 게 이 영역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사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그러면 그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CTC 검사라는 게 있어요. CTC 검사가 뭐냐 그러면 C라는 거는 우리 혈관에서 피가 순환한다. 서큘레이팅.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튜머, 종양. 그 다음에 C는 세포. 그러니까 우리 혈관 속에서 암세포가 떠다니는데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 혈액 속에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게 CTC 검사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 되시죠? 다시 여기서 종양학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암세포가 하나의 암세포가 두 개로 되고 두 개가 네 개로 이렇게 세포 분열한단 말이죠. 세포 분열해서 이제 무한 증시 갖고 그 다음에 빠르게 분열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종양학에서는 암세포가 한 1cm 정도 됐을 때 10억 개의 암세포가 모여있다. 10억 개.
그러면 1mm 정도 돼도 이렇게 암세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면 1cm 정도 됐을 때 10억 개가 암세포가 모여 있는데 하나의 암세포가 1cm 정도 되는 데는 세포 분열하는 기간이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cm 이하에서 암이 발견됐기 때문에 최초의 암세포가 생긴 거는 한 10년 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1cm 전후 암이 생기면 이 암들도 생명체이니까 생명체는 뭐예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혈관들이 신생혈관이라는 혈관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암덩어리 주변에 신생혈관이라고 촘촘하게 혈관을 만든단 말이죠. 혈관을 만들더라도 문제는 뭐냐, 어디 저기 혈관이 발달되지 않은 일부 영역에서 저산소 영역이라 그래서 산소하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1cm 암이더라도. 그러니까 1cm 암을 이렇게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그 암세포가 똑같은 암세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세포 분열 성장 증식이 빠른 암세포도 있고 아주 성장 속도가 느린 그야말로 휴면암이라고 그래서 잠자고 있는 듯한 암세포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 암세포 존재를 밝혀낸 게 거기 암줄기세포라 그래서 저산소 영역에만 존재하는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잖아요. 항암이나 방사선을 할 때는 그 항암이나 방사선은 원리가 효과 있는 원리가 뭐냐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도 그 분열 속도가 빠른 원리를 가지고 효과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산소 영역에 있는 일부 암세포, 그게 뭐 우리가 암줄기세포라 할 수도 있고 미세 잔존암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암세포는 한 1에서 2% 정도 존재하는데 이 암세포는 기존의 지금 같은 표준치료, 항암이나 방사선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암줄기세포에 대한 존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다시 앞으로 가서.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저기 신장암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장암 그분이 그 처음에 진단했을 때 7에서 8cm 정도 되는데 그러면 7에서 8cm 정도 되는 크기에 있을 때 이분은 신생혈관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 신생혈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혈관으로 떠다닐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지만 수술 전에 그 암세포가 혈관을 통해서 간에도 먼저 가 있고 혈관 속에서도 혈액 내에서도 암세포가 떠다니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수술하고 나서 아까 오늘 우리가 하는 검사를 만약에 해봤다면 아 미세암이 내 몸에 존재하고 있구나. 근데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을 또 알았다면 그럼 그 미세암은 항암이나 방사선에 반응을 안 하니까 다른 대책을 세웠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대책을 안 세우고 키트로다는 항암을 했기 때문에 암이 재발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네.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에 암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대장암 흔히 말하는 그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대학병원에서 그런 대장암의 다발성 폐전이 환자신데 이분이 2년 동안 항암을 했어요. 대장암에 대한 표준치료 항암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마지막에 쓰는 항암제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랬겠죠. 이게 마지막 항암제라 그러니까 환자나 보호자분은 내가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항암 치료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약이 이제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그때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 치료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인터넷을 뒤진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를 만났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어쨌든 이분이 수술을 받게 됐어요. 사기 상태에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제거했지만 이분도 분명 암줄기세포 이론에 의하면 다른 데도 옮겨가 있었을 거고 혈액 속에도 암줄기세포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근데 이분이 암을 진단받은 지가 아마 그 2006년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5년 정도 되시는데
그 당시는 수술 후에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하는 보조적 항암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조적 항암을 하질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재발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암 줄기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아서 효과를 봤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추측이 이론적으로. 다음 분.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가 원바람이 직장암이신데 직장암을 갖다가 방사선을 하다가 그 어떤 그 후유증으로 고륙종이 생겼어요. 고륙종이 생겼는데 고륙종에서 이제 다발성 또 폐로 전이가 됐죠. 그러면 대학병원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이제 고륙종 4기가 되는데 요거는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해도 뭐 우리가 생명 연장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흔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분이 저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와 그다음에 어떤 그 보완 치료를 해서 항암을 3개월 하고 나서 완전 간해라 그래서 사진상으로 암이 안 보이는 상태를 유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결국은 사진상으로 안 보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줄기세포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5년 이상 재발이 안 됐으면 암 줄기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이분한테도 적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시잖아요. 이런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여기 의료법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이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고. 다음 분요. 이분도 대장암이신데 그 대장암 4기입니다. 4기인데 아까하고 케이스가 좀 다른 게 이분은 그 대장암에 대한 표준 치료를 16번을 했어요. 뭐 물론 그 항암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한 거죠. 16번을 했는데 이분이 16번째 되니까 종양 표지자가 고개를 드는 거예요. 우리 여사님 같이 고개를 든단 말이죠. 그럼 뭡니까? 그 첫 번째 했던 표준 치료가 이제 내성이 올 가능성을 갖다가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면 내성이 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약을 바꾸겠죠. 두 번째 약을 바꿔가지고 또 시행을 한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약을 바꿔 시행을 하면 또 효과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내성이 와요. 그럼 또 세 번째 약을 바꾸겠죠. 그러다가 교과서적으로 돼요. 결과가.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최초로 시도를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행암, 그러니까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듣는 암은 항암을 하자 이거예요. 항암을 1차적으로 했는데 그 항암이 가장 효과가 있는 기간까지가 뭐냐 그러면 내성 전 기간이죠. 효과 있을 때까지 계속 하자.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서 내성이 왔다. 그러면 바로 2차 약을 들어가지 말고 휴식기를 유도를 하자. 휴식기를 유도를 하고 그 휴식기 동안에 아까 말한 대로 이 치료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 장점이 있겠죠.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아까 암세포가 두 가지 특성을 존재한다 그랬죠. 하나는 빠르게 세포 분열 성장하는 특성.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걸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어떤 공격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걸 빨리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더 커서 생명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 암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는 하되 그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모든 암을 치료는 안 하는 거니까 최대한 그 효과를 끌어내서 내성이 오기 전 단계까지 효과를 우리가 겪어보자 이 말이죠. 유도를 해보자 이 말이죠. 그리고 내성이 오면 2차 항암을 바로 바꾸기보다는 그러면 그 진행암이 최대한 세력이 약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잔존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줄기세포라는 암하고 그 다음에 그 고형암을 대상으로 치료를 한번 해보자. 휴식기 동안에.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대장암의 표준치료 16차를 하고 나서 CA가 고개를 들고 내성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거 환자하고 보호자를 모셔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휴식기 동안에 어떤 보완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18개월 만에 암이 완전 사라졌던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2006년도에 그 조기진단이라는 앞에다 초자를 붙여서 초조기진단. 왜 초조기진단의 표를 붙였냐? 대학병원 진단보다도 빨리 했으니까 내가 초조기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해서 암을 검사를 했는데 이게 객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객관성이. 저로서는 거기 신뢰를 하는 검사법이지만 그래서 20년을 기다리고 나서 이번에 만난 게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서울대학교 김태유 종양내과 교수님이시래요. 이분이 아까 말한 대로 저번에 말한 그 CTC 검사나 이분은 ctDNA 검사인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 속에 암세포가 남아있는지. 세포를 검사하는 거는 CTC 검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ctDNA 검사예요. 그럼 CTC 검사하고 DNA 검사하고 차이가 뭐냐? 같은 암세포가 암세포를 바로 검출하는 게 CTC 검사고 그 암세포가 개사가 되면 그 속에서 DNA가 유리가 돼요. 혈액 속에. 그래서 그 DNA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혈액 검사상으로 암세포든 아니면 암세포 DNA든 그게 검출이 되면 아, 내 몸에 미세암이 잔존할 수 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검사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세암은 만약에 그게 잔존한다면 그거는 암줄기세포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재직하시면서 벤처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다음. 그 회사 이름이 IMBDX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까 IMBDX 회사 관계자가 오셔가지고 체를 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저하고 어떤 금전적인 이해는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 잘못 한번 들어가지고 60만 원을 좀 제가 더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회사에서 캔서 디텍트라 그래가지고 임상 사례를 발표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선생님들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수술하셔가지고 아니 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받으셔서 지금 사진상으로는 암이 안 보이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분들이 그러면 이게 대장암인데 이 대장암 환자를 이제 수술을 하신 거예요. 이 케이스가 3케이스인데 전부 다가 대장암 3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3기인데 수술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한 이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ctDNA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분이 거기 수술 후에 암이 재발이 안 되라고 지금 항암을 하셨어요. 항암을 했든 안 했든 암세포가 발견이 안 되니까 이분은 나중에 결국은 재발이 안 됐을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럼 여기서 이 검사법을 도입을 해서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안 나오면 보조적 항암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인데. 그런데 지금은 그 암세포 존재 유무를 모르니까 그 대부분이 재발 방지 목적에서 보조적 항암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니까 그 혈액 속에 암세포 DNA가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항암을 했어요. 여기 보면 젤로다하고 옥살리플로텐이라는 그 항암을 했단 말이죠. 하니까 이 사람은 효과를 발휘해서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분도 재발이 안 되겠죠. 무슨 말이 되시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 존재가 나타났어. 그리고 나서 보조적 항암을 했어요. 했는데 암세포가 안 줄어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은 재발이 되겠죠. 네? 무슨 말이 되시죠? 네, 재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생님들한테 모시고 내가 하시고 싶은 이런 경우는 항암이 안 듣는 암세포는 암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분은 항암이나 방사선이 아닌 다른 치료 방법으로 아마 치료를 해야지 더 효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전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우리가 수술 후에 3기든 2기든 수술 후에 미세 잔존함이 있을지 모르니까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지금 항암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항암에 대한 후유성이 4기의 경우, 아니 3기 후반의 경우, 아니 3기 초반이구나. 3기 초반 같은 경우는 효과 있을 확률이 15%밖에 안 돼. 10명 중에 15명. 그러면 흥미로운 게 보세요. 10명 중에 15명이 이 케이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10명 중에 어떤 사람은 항암을 안 해도 재발 안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케이스. 이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없는 경우. 근데 이 경우만이 항암을 해서 잔존함이 있는데 항암을 해서 그 잔존함을 없애서 암세포를 완전 죽였다. 이 두 케이스가 15%. 그럼 여기서 이것만 빼면 퍼센트가 더 줄어들겠죠. 그럼 이 경우는 항암을 했는데 나중에 운이 없이 또 재발은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내가 그러면 정기적으로 3개월 만에 병원에서 검사만 하고 그 다음에 재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재발되면 그때 치료하고 그럼 너무 늦겠죠. 무슨 말이 되시죠? 네.
다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 몸에서 암세포가 미세 잔존암, 특히 암줄기세포라고 생각되는 미세 잔존암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아까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원리를 갖다가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아까 그 전에는 이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아까 3케이스 있었잖아요. 제가 2006년도에 만났던 그런 분들을 치료를 했지만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제인이라는 분이에요. 제인. 이분도 그 어떤 사기암 환자예요. 영국에 있는 여자분인데 사기 환자분인데 이분이 그 암을 진단받으니까 영국에 있는 의사가 당연히 이런 말씀을 했겠죠. 당신은 사기니까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만 가능한데 그 항암 치료도 완치 목적이 아닌 생명 연장의 목적이란 말을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아니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나를 완치도 못 시켜주니까 나는 그러면 현대의학만 100% 의존하지 않고 현대의학을 의존하되 내 암을 내가 연구를 해서 내 암을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무수한 의학 서적을 이분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분이 자기 스스로에 적용했던 게 어떤 약이냐 그러면 당뇨약을 썼어요. 그 다음에 혈관 확장제를 썼어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약을 썼어요. 그 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을 썼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베르베린이라 그래서 한약 축출문인데 우리가 정장환 들어보셨죠? 정장환? 정노환이라 그러나? 정노환. 정노환은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노환이 뭡니까? 우리 배탈 났을 때 먹는 약이잖아요. 그 한약재 추출물인데 그 주성분이 베르베린이라 그래서 그런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보니까 당뇨약을 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암세포 뭐예요? 당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로 가는 당분 대사를 저해하려고 당뇨약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혈관 확장제를 왜 썼나? 아까 저기 암줄기세포는 뭐라 그랬어요? 저산소 영역.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는 곳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혈관 확장제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스타틴, 고지혈증. 이 약도 마찬가지예요. 고지혈증이란 뭐예요? 우리 혈관벽에 기름기가 떼가지고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피순환이 원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피순환을 원활하게 위해서 쓰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항염증.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내 몸에 염증이 있는지 유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거는 피검사로 가능하잖아요. 오늘 우리 혈액검사 하셨죠? 거기서 그 CRP 검사라 그래서 그 암 염증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염증이 있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밝혀가지고 그 염증을 갖다 완전히 없애는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암을 완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경험담을 가지고 How to Stop Cancer. 어떻게 하면 암을 굶어 죽일 것인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암 줄기세포라는 거는 항암과 방사선에서 잘 반응하지 않으니까 굶겨 죽이는 치료법을 선택했다. 그 굶겨 죽이는 치료법의 큰 틀에서 아까 말한 대로 당뇨약도 쓰고 혈관 확장제도 쓰고 항염증제도 쓰고 이랬단 말이죠.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실은 그 우리 병원에서 쓰는 그 약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성분이나 이런 어떤 기전이나 효과를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 책의 설명이에요. 이 내용이. 저는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겠어요? 제가 쓰는 약에 이 효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전에 의해서 이런 기전으로 해서 암 줄기세포를 주겠다면 그 전에 내가 아까 3케이스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거기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추측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다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구충제라 그래가지고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COC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실제 이런 약이 아까 말씀드린 부모 구충제, 그 다음에 혈액순환제, 혈관 확장제 뭐 이런 약인데 결국은 이 약이 어떤 효과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케어 온콜로지 클리닉이라고 그래서 영국에 있는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암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급 병원인데 이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사기암, 말기암의 경우에는 항암만 방사선만 가지고 안 되고
또 구충제나 이런 요법만 가지고 안 되고 두 개를 믹스해서 같이 하니까 말기암이 잘 낫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항암과 방사선을 해야 할 암이 있는 거잖아요. 진행암, 고형암. 그 다음에 그 치료법만 가지고 또 안 듣는 영역의 암이 있으니까 그 영역을 치료하는 치료법 같이 동시에 병행해야지 근본적으로 암을 완치도 할 수 있고 재발 방지, 전이 방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이 되시죠? 자, 다음. 그래서 뭐 쓰는 약이 아까 같은 약인데 이런 약을 그 병원에서 쓴 거예요. 이런 약을 한참 썼는데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나 아무리 좋은 어떤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해도 내가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 못 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일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 줄기세포가 뭐라는 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지금 미세 잔존암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지만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그 미세 잔존암을 없앨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실천이 중요한 거지. 일단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고주파 온열 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면 고용량 비타민 주사가 아까 말한 대로 암줄기세포에 아주 효과적이라 이런 논문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고용량 비타민뿐만 아니라 이게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인데 이 항생제와 이지스로마이신이라는 이 항생제를 병행했을 때 효과가 훨씬 높아지더라 이런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약은 우리가 양방에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실천하자 이거예요.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면서 요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꾸 실비에 연동되지 마세요. 요거는 실비가 안 되도록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근데 요거는 이제 고용량 비타민은 약간 단점이 있죠. 분자량이 커가지고 혈관이 약한다라는 약간 혈관통이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맞으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들이 암을 낫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항암 방사선을 이겨내시는데 혈관 약간 좀 아픈 거는 이겨내셔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저희 병원에 있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저번에 제가 약속한 대로 결과가 나와서 그 양성이면 아까 지금까지 제가 처방했던 좋은 것을 갖다가 그 결과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제가 처방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다음 이제 거의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병원이 제가 여기다 병원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병원을 세운 이유가 일단 왜 그렇겠어요? 자연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자연 환경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보면 뭐 혈액순환 아까 자꾸 제가 이야기를 했죠.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운동이잖아요. 운동 중에서도 뭐예요? 등산이에요. 등산은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심장 박동을 원활히 해서 우리 전신의 말초혈관까지 혈액순환을 시키는 거는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등산 자체가 근력 운동이 돼요. 근력 운동. 근력 알죠? 헬스하는 이런 근력 운동. 이 근력 운동이 암 환자한테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암세포 먹이가 뭐라 그랬어요? 당분이라 그랬죠. 이 당분의 대사 과정 통로가 근육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육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로 가는 당분의 통로하고. 그래서 근육이 내 몸에서 근육이 많이 발달되면 근육을 많이 발달시키면 암세포로 가는 당분의 먹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암 환자들이 말기 암 환자들이 뭡니까? 근육이 다 소실되잖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근육으로 가는 영양분을 갖다 암세포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고 논문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암 환자한테 무조건 걷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앞사를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정상까지 가면 1시간 정도 걸린다면서요? 네? 그럼 오전에 식사하고 산 보듯이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가는데 30분. 그 다음 점심 드시고 또 쉬었다가 하루 2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등산하면서 일단 얼마나 좋아요? 잡념도 없어지고 근력 운동도 되고 혈액순환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숲속에서 나온 피톤치드라고 좋은 어떤 성분 있잖아요. 네? 다른 어떤 환자보다도 선생님들은 실천만 하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암세포는 아까 어느 정도 커지면 걔들이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혈관을 만든다 그랬죠? 신생혈관이라 그러죠? 그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게 아바스틴이라는 표적 치료제가 있는데 그건 화학 합성약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어요. 음식. 그게 플라보노이드 물질이라는데 플라보노이드 물질. 그게 뭐냐? 우리 아침에 막 그 야채 서로 가져가시려고 하시잖아요. 그 야채들의 성분이 전부 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에요. 색깔 있는 거. 색깔 있는 거. 저녁에 우리 사과 매일 드리죠? 아침 매일 토마토 드리죠? 전부 다 붉은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늘. 그 다음에 해독 주스. 브로콜리, 케일, 뭐 당근, 양배추. 이런 게 전부 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암세포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성분들이에요. 이게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멘탈 관리.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마음을 내려놓는 것. 보세요. 이 병원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같은 개념이에요. 인큐베이터란 말 아시죠? 태아가 미성숙 태아가 그 엄마 뱃속에서 제대로 성장이 안 돼서 나왔을 때 뭐 인큐베이터를 넣잖아요. 선생님들도 지금 아직 건강한 몸이 아니니까 이 병원이 인큐베이터인 거예요. 아, 여기 들어왔는데 왜 주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옆에 환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냐, 이 말이에요. 그쵸? 네. 아, 오로지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내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내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도 있고, 뭐, 자식들도 있고, 뭐 이러지만, 여기 왔으니까, 여기 오신 동안에는 모든 마음을 완전 내려놓으셔야 할 거예요. 그쵸?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여기 계시면서 집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가족 걱정하고 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멘탈 관리 중요하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투병할 수 있는 모든 최적 조건이 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천만 하면.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열 몇 분이 오늘 스타트를 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 나고자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다른 데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저도 20년 동안 이 검사법을 제가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제가 1, 2년 전만 해도 몇 개월 전만 해도 제가 그 벤처회사다 모든 것을 전화를 했더니 대부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까 말한 CTC 검사라고 해서 FDA 승인난 검사인데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병원에서 고가에서 임상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는 그 CTC 검사 기계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겨우 도입 단계에 있더라고요. 도입 단계. 그런데 이제 그게 정식적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임상에 적용되기는 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CTC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의원급에서 여러 군데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 따라야 되죠. 왔다 가는 비용이 왕복을 한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연히 어쨌든 좋은 기회에 이분을 만나가서 잘 또 조율을 해서 그 돈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돈이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어쨌든 아깝지 않게 쓰신 거니까 그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한번 서로 합심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죠? 네. 자, 화이팅! 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가시고. 네, 감사합니다.